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280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시장에서 독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변동성을 키웠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11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장중 등락을 반복한 후 1% 강세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 등락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2% 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방향성 부재 속 종목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미국은 해마다 약 200만 대 이상의 픽업 트럭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힘줄로 표현되는 픽업 트럭 시장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땡큐 테슬라 2차 전지 훈풍입니다. 테슬라가 오는 30일 사이버 트럭을 공식 출시합니다. 2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시제품 생산에서 양산 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제작 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모멘텀에 테슬라가 지난밤에 급등을 했고 오늘 2차 전지주에도 훈풍으로 불어왔죠. 네, 테슬라와 직납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는 LNF가 오늘은 주인공이었습니다. 15% 급등하며 모처럼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후장 들어 상승폭 끌어올리며 10%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도 기분 좋은 반등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STO 시장 개화 초읽기입니다. 디지털 증권 시장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토큰 증권 거래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품과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각투자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연이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건 증권 발행 관련주들 에너지가 아주 강했죠. 네, 미술품 조각 투자 본격화 기대감에 서울옥션이 상한가, 그리고 K옥션은 17% 상승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25% 급등하며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 종목별 관련 사업 성장 스토리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에코프로, LNF,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서울옥션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땡큐 테슬라 2차 전지 훈풍입니다. 테슬라가 다가오는 30일 사이버 트럭을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시제품 생산에서 양산 차량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작 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와 함께 테슬라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이버 트럭 출시 시사점 그리고 2차 전지 업계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부장님? 예,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그런 최근의 흐름은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고속 성장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제
60%대의 초고속 성장이죠. 그렇게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물론 그래도 20%대의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초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안정 성장 구간으로 진입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통을 좀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좀 수혜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막 효과적이다라고 사실 보진 않습니다만, 제가 현재로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바뀐다라는 건데요. 기존까지는 이제 매수 구매 후에 나중에 이제 환급되는 형태로 7,500달러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환급을 받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매수할 때 바로 이게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일단 1,000만 원이라는 돈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보다도 내년 초로 조금 매수를 조금 늦추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전반적인 판매 부진의 그런 여파로 이어졌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주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점과 함께 이런 세제 혜택이 가미가 된다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일단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래도 뒤늦게라도 좀 반등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뷰이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고, 뭐 몰딩이나 용접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테슬라는 항상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그 시장을 새롭게 창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만약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사이버 트럭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제2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나둘씩 발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2차 전지 주가를 다시 한번 위로 좀 올려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이버 트럭의 어떤 초기 성공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또 의미가 있을지,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에코프로 그리고 LNF에 대한 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다 같은 방향으로 고사인을 켜주셨는데,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70만 원대 전후로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오늘은 4% 올라서면서 74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사님께서 먼저 에코프로에 대한 뷰를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뭉뚱그려서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를 사게 되면 보조금을 우리가 한 1년 뒤에 받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사는 시점에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작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1년간 생산한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한 다음에 평균 연비가 규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에 GM과 스텔란티스가 무려 4,760억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네. 이거 올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또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건 전기차는 GM과 스텔란티스 모두 빨리 시간의 문제이지 최대한 빨리 전기차의 어떤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 기업이 드디어 전기차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소닉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집중을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도요타 자동차 보시게 되면 그동안 소위 간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요타 자동차가 드디어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배터리 공장에 건설하기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간을 봤다는 것은 본격적인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요타자동차가 간을 봤던 건데 10조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것 자체가 이제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도요타자동차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시점 뭐 우리는 이미 주가가 먼저 한번 좀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업황이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제 전기차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일본 기업까지 이제는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봐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부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중국 판매 호조 소식까지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사님께서는 고사인 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도 이런 뷰이실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 오랜만에 고사인을 드리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기본적으로 최근에 반등할 때 좀 철저하게 소외가 됐다라는 부분들 들 수가 있고, 또 수급적으로도 이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첫날 뭐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준 이후에 당시에는 슈커버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아래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조금씩 계속해서 쇼크버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세는 참 재미없고 정말 답답한 양상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뭐 일단 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좀 맞추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사실 오늘 뭐 LNF 같은 경우도 강하게 좀 쇼크버성의 그런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 나왔거든요. 현재 구간이라면은 이런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 번에 좀 더 강한 쇼크버 이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업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판가도 뭐 이전보다는 좀 약하지만 좀 하락세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런 세제 혜택이 상당히 좀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초기에는 그래도 뭐 이제 오픈런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좀 더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물론 연속성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당장에는 그런 효과에 힘입어서 조금은 좀 개선되는 업황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수급의 좀 큰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질주를 보이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총이 5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같은 경우는 가치를 이제 좀 할인을 하는 그런 좀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랠리가 에코프로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영향을 미치었다라면은 어제까지도 벌써 영향을 미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뭐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MSCI 편입과 관련된 그런 수급 플레이, 지수 편입을 노리는 수급 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0조를 한번 장중에 찍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10조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가격대를 다시 볼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어떤 지수 편입에 대해 어떤 플레이가 나오면서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가격대를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미 지금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도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한 5만 원이라는 희망 공모가를 가지고서 상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것을 몇 배나 넘어선 가격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펀더멘탈과 무관한 어떤 그런 가격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가격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70만 원 전후로 하단을 좀 다지다가 오늘은 이제 74만 원에서 거래를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좀 답답해서 내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돌아서는 흐름에 나도 좀 타보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물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 세제 혜택은 미국 북미 시장에 국한된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유럽 쪽은 최근에 좀 판매 둔화 움직임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금 주가가 좀 저가권에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 20% 정도 내외의 그런 수익 창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규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주주들 역시 뭐 충분히 지금은 일단 버텨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목표가는 대략 제가 1차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여하에 따라서 조금 수정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강했던 LNF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로는 조금씩 저점이 하향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2거래일 연속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15%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LNF에 대한 뷰 여쭤볼까요? 네. 오늘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또 의미 있는 모양의 어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상승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사이버 트럭 관련된 모멘텀이죠.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가 2020년도 배터리 데이 때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년이 지났죠. 지금부터 어떻게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를 LNF가 거의 90% 이상 독점을 한 상태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모멘텀을 바닥권에서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면 4680 배터리 쪽으로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실적 역시도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적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돌아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코스피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공매도를 청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오늘 다른 2차 전지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NF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와 이제 동일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길게 양봉을 좀 뽑아내 줬습니다. 자, 내년 사이버 트럭과 모델 Y 등 뭐 테슬라 향으로 직납할 수 있는 그 공급 규모가 2만 톤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LNF 좀 어떻게 보면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트리거가 되어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사이버 트럭 기대감이 올라갔던 건 사실인데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스테인리스 강을 소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형이라든지 그 용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판매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원활하게 원하는 만큼 많이 팔릴 수 있는 체제가 언제 구축이 될지 그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당장에는 오히려 좀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올랐다라고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존의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세제 혜택 관련해서 테슬라의 판매 증가 여지는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는 것들도 뭐 호재성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판가는 계속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인하는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주가가 많이 지금 현재 싸 보일 정도로 많이 그 소외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의 강한 쇼커버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전 추가적으로도 더 여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오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오래 쉬었기 때문에 LNF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양봉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기대감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LNF가 그 연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60% 가까이 하락을 한 위치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2차 전지 갈 때마다 마음 굉장히 좀 쓰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좀 더 누려봐야 할지 아니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좀 좋다고 보세요, 이사님? 네, 올 상반기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소위 날아가는 동안 LNF의 경우에는 소외가 됐었죠.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좀 잘 안 나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도 이미 충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의 기회를 조금씩마다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테슬라를 믿고서 내년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굳이 뭐 손절을 하거나 교체 매매를 해서 다른 2차 전지 섹터로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거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LNF도 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 좀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춰보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토큰 증권 발행 STO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권 시장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STO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한번 좀 커지고 있는데 뭐 미술품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또 음악 저작권까지 좀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업체들 어떤 행보 보이고 있나요, 부장님? 예, 물론 최근 증권업계가 PF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돌파구를 찾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TO 증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당국이 조각 투자 상품의 이제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게 증권을 판단을 했고 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증권사와 다수의 은행이 현재 총 6개 이상의 지금 STO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뭐 열매 컴퍼니라든지 서울옥션 블루, 뭐 투게더 아트와 같은 총 5개 업체들이 이미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나 다음 달에 제출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이제 관련한 이런 상품에 대해서 공모랑 청약을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아마 실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하반기 정도에 법안이 통과되면은 본격적으로는 내년 말 그리고 아니면 2025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모가 다음 달에 있을 거라면은 더욱더 시장에서 관심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이제 열매 컴퍼니가 이제 공모를 할 때 일반적인 증권사가 아니라 K뱅크를 통한 가상 계좌를 활용해서 공모를 일단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것을 금융당국이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우리가 코인처럼 실명 계좌가 아니라 이런 가상의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욱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허용을 해줄지 여부가 또 한 번의 주목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K뱅크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지금 이 순환매가 좀 더 넓은 섹터로 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또 법안 통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투자 측면에서 일정이라던가 뭐 시스템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정확히 뭐 언제부터 이것을 딱 시작하겠다라는 일정이 그렇게 나온 것은 없고요. 러프하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STO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가상 자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특성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이 시장을 얼마나 누가 선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철저히 어떤 증권사가 어디란 손을 잡고서 준비를 해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업비트라고 하죠. 두나무의 어떤 가장 잘 나갔을 때 영업 이익률 거의 뭐 80%, 90% 육박했습니다. 거의 돈을 쓸어 모았죠. 이게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중개를 하는 거래소가 가장 큰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증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허점을 노리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분명히 처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스피디하게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서울옥션 올려봤는데 두 분 다 지금 고우 사인을 주셨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세로 주목을 받다가 중순 이후 탄력이 약화가 됐다가 오늘 다시 이제 강하게 좀 돌아와 줬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뷰세요? 일단 뭐 최근에 STO 관련주들의 특징은 시장이 막 상승을 할 때는 상대적 정체를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거나 좀 그런 정체기에 오히려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좀 특이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네. 물론 관련 매출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증권 신고서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통해서 대부분 다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화 이전에도 이미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는 측면들이고요. 그렇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IP를 확보를 하고 더욱더 활성화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뭐 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 2차로는 11,000원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뭐 일단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의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얼마나 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 여러분 접근하시면서 기술적 흐름, 예를 들어서 5일선이 깨지면은 매도한다든가, 좀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지면은 매도한다든가, 좀 네. 이런 어떤 나름의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마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서울옥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거래일 만에 지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 서울옥션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도 가장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저께가 서울옥션이 앤디 워홀, 상당히 유명한 작가죠. 네. 이분의 작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STO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뉴스로 오늘 갤럭시와 머니투랑 이렇게 상당히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STO로 인해 서울옥션, K옥션 같은 미술 경매 회사들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상한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술품 경매하면은 돈이 좀 많으신 그들분만의 어떤 리그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STO로 인해서 어떤 유명한 작품도 우리도 조각 투자로 우리도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서울옥션과 K옥션 같은 그런 경매회사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테마도 좋겠지만 테마를 넘어서서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앤디 워홀의 작품이 서울옥션 블루가 이제 신고한 7억 원 규모의 지금 작품인데 1호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서울옥션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을지 김성근 부장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국내 미술품 하면은 이제 서울옥션이 거의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STO로 된다면은 고가의 미술품을 팔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미술품을 팔게 되면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던 주목할 점은 가상 계좌가 허용이 된다라는 전제를 한다면은 일단 돈 많으신 이 재벌 회장님들이 굳이 밀거래를 해서 창고에 숨겨놓지 않아도 이거를 통해서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좀 서울옥션한테 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또 허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부진을 싣고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서울옥션 목표가 17,000원 지금 2차적으로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내용 참고를 하시되 현재 주가와 모멘텀 기준으로 저희가 이 목표가나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2구 산업이 6%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구리광산의 생산 중단 소식에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도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6% 강세 보이면서 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원 그리고 대창 같은 비철금속 업체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SG글로벌도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13%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4% 가깝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사이토젠이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CJ 파워캐스트가 동사에 7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액션스퀘어는 65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 공시하면서 현재 8%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TBH 글로벌이 2.7%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주인 CTR 모빌리티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7% 하락한 12,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연일 강한 모습 보였던 유유제약 우선주도 현재 0.8% 밀리면서 5,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주목받았던 INC가 4%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사업자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15% 강세를 보였는데요. IT센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4,3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우수 AMS도 2.5% 하락하면서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RF세미는 7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아모센스, 김성준 부장 페노션, 김성훈 이사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황재수 지점장의 아모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예, 전장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새롭게 적용되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지점장님께서 최근에 서울옥션이나 삼영이나 지금 라이징 스탁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 아모센스는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기존 사업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사업부를 보시면 이제 그 소재 사업부, 모듈 사업부,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모듈에 들어가는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41%, 그리고 디바이스 플랫폼이 20%, 그리고 이제 차폐 시스템이죠. 이제 많은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UWB 시스템이라고 모듈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키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모 자동차 회사에 이제 2종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15종으로 납품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키를 이용한 그 모듈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가 이제 10m밖에 안 되고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UWB가 이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광대역 폭을 적용시켜가지고 접목시킨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를 시작으로 아마 가전제품에 모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15종이 되면서 판매 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죠. 스마트키가 있으면은 보안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10m밖에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이건 100m까지 정확하게 10cm까지 이제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이제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기대되는 지금 아모센스. 그럼 지금부터 좀 진입을 해서 내년까지 좀 길게 봐야 하는 기업일까요? 예. 우선은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좀 안타까운 차트인데요. 이게 테마에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과매도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적치, 그러니까 최근 나온 리포트, 신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매출 추정치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키가 2,89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적용 범위가.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트럭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83억 가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사신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아주 소량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한다거나 시적 시즌이 되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이제 좀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 해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내년엔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열리는 시장에 있을 시초기 때문에 조금 사놓고 뭐 이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의 관심 포트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 좀 들어가 봤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분위기가 전환될 때 좀 더 늘려보자. 자, 이어서 김성훈 부장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노션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건화물선 운임 지수에도 불구하고 더딘 주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강한 부동산 지원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의지와 함께 BDI 지수의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업황이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페노션은 얼마나 성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BDI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530포인트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2259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4배 이상 저점 대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그래도 지난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100억, 1,200억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다가 지난 3분기에는 796억을 기록하면서 조금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현재 역사적인 PBR 밴드 최하단인 PBR 0.4배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고 여전히 주가는 이렇다 할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4분기는 비수기지만 그래도 일단 운임이 좋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중국 그런 부양 의지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노선박의 폐선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임의 강세는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제 HMM 인수전에 한때 참여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하립이라든지 동원 쪽으로 좀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행여나 있을지 모를 승자의 저주도 피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부진했지만 업황이 안 좋았지만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한 4,300억대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2조 3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름의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내년에는 최소한 20% 정도 수준의 이런 반등이 실적 반등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뭐 장기 보유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장기 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얼마의 가격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 BDI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략의 4,000원 정도 수준을 꾸준하게 지금 지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뭐 큰 반등을 없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저점에서 현재 그다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한 6% 정도의 반등에 불과한 그런 위치고요. 현재 주가 지수 레벨을 본다면은 일단 사실 이게 건화물선의 지수가 신고가라는 것을 좀 무색하게 지금 좀 상당히 좀 정체하는 그런 흐름을 그래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적인 그런 반등의 시그널은 조금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지난번에 그 9월에 보였던 고점 5,200원 정도 수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도달을 해야 될 그런 위치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손절 가격은 뭐 최하단 정도 수준 뭐 4,100원으로 보면서 장기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페노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힘든 구간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9월 고점까지 올라가 보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4차원 4D라고 하죠.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GM과 현대모비스 쪽으로 납품 이력이 이제 있고요. 2024년부터 공급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GM과 현대모비스 납품을 하고 있고 수출이라던가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적적으로 좀 회사가 외형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용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GM과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주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GM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출시가 될 차종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제네시스 모델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종 모두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3에서 이제 레벨 4를 넘어서 레벨 5까지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적용 모델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P와 Q, 다시 말해서 가격과 수량 자체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 내년부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을 보게 되면 내년은 120억, 내후년에는 24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진입을 해서 가격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는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근 상장하고 나서 찍었던 광고점인 3만 원 수준까지 일단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한강 코리아마켓 라이징스타 환자수 지점장의 아모센스, 김성준 부장의 페노션,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큐렉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투입됐다는 소식, 그리고 초등학교에 로봇 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서비스 로봇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큐렉소 2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7% 상승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SPG가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속기 업체로 오늘은 3%대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붙으며 분위기 전환됐는데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SG글로벌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관련주로 묶이며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기업으로 주가 한동안 밀려있다 어제 14%, 오늘도 6%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이구산업이 차지했네요. 최근 세계 최대 구리광산의 생산 중단 소식에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도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비철금속 업체들 동반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현재 6%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2위 슈어소프트테크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에 따른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접목시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 시험 검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의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이제 전장화시키고 SDV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시험 인증에 대한 검증 파트너로서 굉장히 많이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른 이제 검증 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검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열리면 열렸지 이제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열리는 시장에 있어서는 아마 더욱더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죠. 보유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5위 큐렉소도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좋은 시세를 형성을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도 현재 1.7%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둬도 좋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뭐 주변만 보더라도 우선 식당만 가더라도 처음에 한 2년 전인가에 봤을 때 이제 배달하는 게 와서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이제는 뭐 식당에 가면은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뿐 아니라 좀 못 봤던 로봇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은 더더욱 또 빠르고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뭐 큐렉스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 부분에서 이제 정형외과 로봇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병원에 가서 지금은 뭐 인간이 대부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시간이 되고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확도라든지 피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뭐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인증을 받았지만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선진국에서도 인증을 받고 이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식당에서는 지금 로봇 많이 보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뭐 이제 병원에서든 이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장기적인 뭐 단기는 모르겠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좀 약간 이익 실현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 소식을 알렸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2차 전지 소재 핵심 원료죠. 수산화 리튬을 상업 생산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엠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향후 주목할 재료 그리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 설레이는 단어인데요. 뭐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이제 상업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의 모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광산 리튬 생산도 2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 차에 있어서에 대한 강판 그리고 니켈 뭐 양극재, 음극재 모든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상 이제 비용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급변하는 가격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기업보다는 대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약간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뭐 실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의 외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수산화 리튬까지 생산에 들어가면서 수직 계열화를 더 단단히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플리토도 볼까요? 영어 공교육에 로봇이 투입될 예정이란 소식에 로봇주와 함께 AI주가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플리토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점장님의 지난주 라이징 스탁 종목이기도 합니다. 향후 성장 스토리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어를 변환시키는데 AI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학교에 영어 교육을 이제 로봇에서 AI 이런 거를 입힌다라고 하면 매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 로봇이 AI를 접목시켰을 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을 대응하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뭐 매출이 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항생지수가 2% 급락하는 등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0.5% 하락 마감, 선전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6,9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하락은 중국의 최대 배달 음식 업체 메이트환이 실적 전망을 하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소비 회복 전망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항생지수 급락을 유발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각 현재 0.07%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현재 둔화세입니다. 10월 CPI가 전월비 0.5% 하락했고요.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체크해봐야겠지만 둔화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착수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금리 인하를 언급했고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회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